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시대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제일 먼저 아마 떠오르시는 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뭐 격리라든지 어떤 전염병에 대한 위험? 약간 이런 것들을 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실은 저는 코로나 때 정말 다양한 주제로 뭐 경기가 어려워서 내지는 갑자기 집값이 막 올라서 내지는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뭔가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 생각 외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그 일도 하고 이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선생님이 학업 격차 벌어진다고 숙제를 엄청 많이 내주셔서 그걸 공부까지 시켜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이제 부담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을 정말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공부하는 거를 못 보다가 집에서 이제 중수업을 할 때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살펴봤더니 너무 공부에 집중을 못해서 걱정이다 라는 이야기도 또 많이 좀 하시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접촉이 줄어드는데 요새 아이들을 이제 그러니까 가정에 이제 외동인 아이들도 많고, 또 다른 친구네 집에서 놀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로 이제 다른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진 상황에서 집에서 어떻게 놀아줘야 되고, 아이가 너무 심심해하고 지루해하고 한다고 그럴 때 미디어를 얼마나 허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걱정하시는 경우들도 제가 좀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한테는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메르스가 이제 있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특정 지역에서 굉장히 또 빠르게 그런 그 이제 메르스가 좀 끝났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뭐 2차 유행, 3차 유행 이러면서 뭐 여름이 돼서 사람들 많이 다시 늘어났다가 겨울 되면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선택이 이제 나중에는 옳지가 않게 되고, 또 그때는 이렇게 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나중에 드는 경우들도 상당히 이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런 점들을 좀 즐겁게 극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그때 한때 이제 코로나 초반에 뭐 달고나 만들기 뭐 이런 챌린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었는데요. 나름대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 많은 사람들이 좀 궁리를 하면서 그런 영상들을 또 올리고 서로 답글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접촉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어머니 아버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정상화가 되는데 빨리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앞으로 챙겨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주제가 이번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께서 그동안에 좀 많이 고생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은 이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제 코로나라는 게 처음에 생기고 나서, 그리고 또 백신도 처음 맞고 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을 맞는 게 어떨 것이냐, 내지는 코로나에 감염된다라면 어떨 것이냐라는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실은 코로나가 많이 있지 않을 때는 아이들도 감염된 수가 되게 적었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서 뭐 한 반에 20명이면 뭐 매일매일 5명씩은 이제 그때 4월 달에 이제 코로나 굉장히 많아졌을 때는 한 반에 뭐 20% 정도는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등교를 못 한다라든지 이런 일들도 상당히 이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동이 코로나에 걸렸던 경험들을 이제 저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은 뭐 이전에도 뭐 코로나 이런 거에 걸리고 나면은 아이들이 뭐 그러니까 그 독감이나 이런 것들을 걸리고 나서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 유행했었을 때 이제 뭐 걸리고 나서 뭐 두통이 생겼다라든지 뭐 숨이 갑갑해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 롱 코비드 증후군이라고 해서 한 30% 정도는 그때 코로나 있었던 것처럼 증상들이 남아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었다면 대개
아이들은 약하게 감염이 오기 때문에 크게 뭐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래도 혹시 지금도 기침을 한다라든지 뭐 머리가 뭐 멍해진다라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든지 어지러워한다라든지 그런 증상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은 큰 병원에서는 뭐 롱코비드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보는 클리닉이 따로 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런 호흡기나 뭐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이런 증상 외에 우울하다라든지 불안하다라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든지, 그때 코로나 때 격리를 하면서 이런 비닐팩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동을 했던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중에서 그 이후에 공황이 생기는 경우들도 저는 좀 종종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일상생활로 회복되면서 안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이제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실은 가까운 병원을, 이제 정신과 병원을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걸리고 나서부터 이전의 업무 능력만큼 잘 회복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증상들이 아이한테도 있는지 이제 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증상이 있는 경우들은 한 2개월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또 적은 경우는 아니라서 그런 점들을 살펴봐 주시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일상생활을 회복되면서 없어지는지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이냐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강의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코로나 초반에 이렇게 이제 지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난과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드렸었는데요. 왜냐면 건강이 나빠지고,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크게 코로나 후유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내 주변에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에서의 많은 변화들, 그리고 뭐 코로나 초반에 특히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면서 부부싸움이 늘어났다라든지, 뭔가 경제적인 위기가 이제 찾아왔다라든지, 이런 것도 경제적인 격차가 또 벌어졌다라든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업과 그게 안 되는 뭔가 일반 서비스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게가 많이 문을 닫으면서 실은 뭐 실직의 위기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요. 그런 많은 경제적인 변화가 있어서 실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것들도 어떤 이제 포항 지진처럼 재난의 뭐 일종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고, 이것들을 이제 회복해 가면서, 일상을 회복해 가면서 이 코로나 때 변화들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지를 저희가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뭐 또 인터넷에는 뭐 새로운 뭐 원숭이 뭐 주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좀 보고가 이제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미리부터 또 그런 것들이 또 생겨서 우리가 다시 또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불안이 있으신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내가 불안한 것을 평상시에 잘 안정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앞에서도 그래서 뭐 나비포옹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런 식의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 재난 시기에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제 재난을 겪은 지 한 달 뒤에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남아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라서, 처음에 어떤 뭐 교통사고라든지 지진 이런 거를 겪을 때는 모든 분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처음 치료, 저희가 퍼스트 에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반창고를 붙여주듯이 처음에 이게 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확장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을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비포옹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손을 이제 교차해서 어깨에다 두고 이제 한쪽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 자신을 이제 다독이는 것을 저희가 나비포옹이라고 하는데, 요게 아니라 요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자극을 이제 규칙적으로 두면서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좀 더 마음이 진정된다라는 것이고, 이것들이 어떤 EMDR이라고 하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왼쪽 오른쪽에 자극을 두면서 어떤 놀란 상황을 떠올렸을 때, 그때 이런 양쪽의 자극을 하면서 그 기억을 떠올린다면, 처음에 떠올렸을 때 그런 충격과 공포보다는 훨씬 더 감정들이 가라앉는다라든지, 그 감정이 가라앉아서 그 생각을 떠올리더라도 다시 괴롭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식의 치료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복식 호흡이라든지 크게 숨을 내쉬는 호흡을 통해서 이제 불안할 때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이런 교감신경 흥분 증상이 있다면, 반대로 부교감신경을 좀 자극할 수 있도록 크게 숨을 하고 길게 내쉰다라던가 복식 호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식 호흡은 실은 보통은 연습을 할 때 배 쪽에 손을 올리고 가슴 쪽에 손을 올린 다음에 호흡을 할 때 숨을 배까지 내민다라고 생각하고 배를 내미는 식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숨을 다시 배를 이제 조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배꼽을 안쪽까지 조인다라고 생각하면 숨을 내쉬면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은 숨을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거를 1초 정도 더 길게 내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는 거를 2초 동안 들이셨다면 3초간 내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복식 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길게 숨을 후 하고 내쉬는 거를 통해서 내가 호흡을 조절하고, 그거를 통해서 심박동이나 이런 거를 같이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화 기법을 호흡하기로 이제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그라운딩이라는 기법을 저희도 추천을 많이 하는데, 실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병동으로 이동할 때 우선 비닐팩 같은데 이렇게 쌓여서 이게 이동하셨다는 이제 분이 이제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순간순간 갑자기 내가 그때 코로나 병동에 격리됐었던 일, 내가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 불렀는데 그 선생님들이 바빠서 나한테 대처를 못했다라든지, 옆에 중환자실의 환자가 안 좋아진 거를 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떠올라서 지금이 2022년 6월 9일 지금 11시 28분인데, 그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작년 12월의 모습이 떠오른다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때의 트라우마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이게 다 끝난 일이고 지난 일이다 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크게 쉰 다음에 현재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물건 5가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벽도 보이고 책도 보이고 스피커도 보이고 그 다음에 TV 화면도 보이고 컴퓨터도 보이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5가지를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이는 것에 색깔을 불러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은색도 보이고 녹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흰색도 보인다. 그 다음에 녹색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들리는 소리를 불러봅니다. 그러면 아까 뭐는 중환자실에서 뭐 환자분이 이제 뭐 알람이 터서 삐삐삐삐 뭐 이런 소리가 들리고 막 의료진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지금 당장 소리를 들어보면은 뭐 고요한 소리, 내 목소리가 들린다라든지, 아까 저기 멀리에서 음악 소리 같은 게 들린다라든지, 뭐 부엌에서 제가 뭐 음식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뭐 물건, 뭐 색, 그 다음에 소리,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그때 외상 기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바로 그라운딩이라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내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이야기를 이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순간 그 외상 기억이 떠오를 때는 그때 이제 코로나 증상 중에 실은 호흡곤란이 되게 많았어서 숨이 찬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내 몸 안에서 그때 내가 이제 코로나 뭐 걸려서 이렇게 비닐팩 같은 데 이렇게 쌓여 있었다라던가, 아니면 몸이 너무 무겁고 어지럽고 머리가 멍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다 나아서 내가 느껴지는 느낌은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이고, 쿠션에 기대어 있고, 뭔가 등에서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고, 엉덩이는 따뜻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내가 내 팔을 만져봤을 때도 뭐 팔에서 그냥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느낌을 연습하면, 그러니까 느낌을 다시 느껴보면서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라고, 그때는 끝났다, 그때의 그 중환자실에서의 경험은 이제 지나간 일이고, 당신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있고 현재는 안전하다라고 자꾸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집에서 같이 좀 연습을 한다면, 다음번에 혹시라도 또 다른 재난, 또 다른 뭐 그게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진일 수도 있고요, 화재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이런 지금 연습했던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난 뒤에 얼마나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냐라는 거를 저희는 이제 뉴 노멀이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과연 마스크를 다 벗을까? 지금도 보면은 뭐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벗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를 쓰는 게 좀 일상화가 되었고, 뭔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너 얼굴이 이렇게 생겼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새로 이렇게 얼굴에 대해서도 잘 이제 모르게 되고, 뭔가 눈빛만으로 어떤 입모양이나 표정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살펴볼 수 없이 그런 눈빛이나 이런 것만으로도 소통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제 이런 식의 관계들이 앞으로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정의 역할이 예전보다 더 중요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학교나 기관에서 아이를 돌본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해주셨다면, 지금은 학교도 이제 닫을 수 있고 기관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부모님의 역할,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고, 실제로도 부모님이 자녀랑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좀 더 자녀하고의 생활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그런 관계들이 늘어났다,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과의 시간을 어떻게 늘려가게 될 것인지, 그래서 아까도 뭐 달고나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집에서 함께 뭐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집에서 뭐 요리를 한다라던가 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가족이 있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해보시는 것들이 좀 전보다 이제 늘어나게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집에서도, 그래서 이제 집에서 뭔가 공부를 하거나 집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게 늘어난 만큼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 것이냐에 대해서도 앞으로 아마 이 뉴 노멀 시대에서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공부는 뭐
학원에서 가고, 만약 엄마 아빠도 뭐 업무를 주말에 해야 됐으면은 카페에서 했다면 지금은 다 그런 게 막아져 있어서 집에서 그런 거를 해야 되니까 집에서의 공간이 좀 분리가 돼서 여기는 공부하는 공부방, 놀이하는 놀이방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뭔가 하나에 좀 더 몰두를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아이도 더 편하게 몰두를 할 수 있고 부모님도 더 편하게 몰두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력과 관련돼서는 실은 집에서 뭐 TV도 켜놓고 아이한테 줌 수업을 하라고 하면은 실은 당연히 집중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가정 안에서 시간이 많아진 만큼 아까도 형제와의 갈등, 뭐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부부 갈등 이렇게 갈등에 노출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는데, 뭐 회사나 그러니까 부모님은 회사로 아이는 학교로 서로 떨어져서 지내서 갈등이 없었다면 지금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갈등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특히 아이가 청소년이라면 아이의 삶, 아이의 직고, 아이가 생활을 어떻게 보낼지 본인의 자율성, 주도성과 부모님이 원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타협을 보시게 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미디어의 사용이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지금도 이런 강의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익숙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편하다. 지금 현재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할 때, 지금 나는 뭐 오후 2시에 이 강의를 한다면 2시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오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해놓고 틀어놓는 방식이라 그러면 여러 시간대 내가 그냥 편한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더 편하게 보시는 경우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렇게 뭐 줌 수업을 한다라던가 뭐 이런 그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한테 좀 더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이가 그런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아이가 이런 부분들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친구들을 만나는 게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나,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이제 실은 집에도 초대하거나 우리가 집에 놀러 가거나 이런 경험들을 조금씩 늘려서, 아까도 제가 뭐 1시간 그 어린이집에 갔다가 2시간, 3시간 이렇게 늘리듯이 뭔가 친구들하고의 만나는 경험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늘려주시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런 핸드폰 사용이나 이런 거를 무조건 제한하시라고, 특히 아이의 3세 이전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고, 가능한 한 핸드폰을 늦게 사주시면 좋겠고, 특히 어릴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하루에 1시간 이내였으면 좋겠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하더라도 2시간 이내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원칙이었는데, 실은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는데 줌 수업을 하는데 아예 켜놓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요새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장점은 장점대로 가져가고 그런 사회적 접촉은 좀 늘리게 될지, 접촉이 줄어드는 거는 막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계속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도 지금은 이제 일방향이 되지만 나중에는 강의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소통을 하면서 대화처럼 주고받게 되는 방식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좀 일방적으로 강의를 들으면 아무래도 좀 졸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확산이 되면서 뭔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도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실은 새로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뭔가 좀 그 갑작스럽게 그런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아파서
갑자기 결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아이가 학교를 못 나오게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갑자기 주시게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선생님도 실은 기관에서의 선생님도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더더욱더 학교의 중요성을 선생님도 많이 경험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들께서도 그 수업이 잘 아이들한테 전달이 될지, 그리고 그동안에 아이의 학교 생활을 선생님이 잘 관찰해서 부모님한테 피드백을 해주기 이 2년간, 3년간의 시간은 어려웠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부모님이 선생님이랑 잘 소통을 해나가면서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같이 잘 상의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나 기관의 생활이 사회성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물론 학습적인 거, 언어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잘 따라잡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런 친구들하고의 관계, 이런 면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같이 이제 새로이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고 학교나 기관 생활, 학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를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매년마다 실은 5월, 6월, 7월 요 시기가 이런 대국민 강좌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강의를 다양한 주제로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춘기라든지 말 안 듣는 아이들, 그 다음에 따돌림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 분노 조절,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다음에 최근에는 사회성을 관련된 주제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많은 관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